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뭐라고? 통장이랑 부동산 내역 좀 보여주세요. 결혼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걸 왜 내가 알아야 하는데? 요즘 결혼하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 친구는 강남에 오피스텔 한 채 받았다고 했어요. 남의 집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엄마,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책임져야 하니까 미리 알아야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아버지 보험금으로 받아둔 것도 있고 내가 모아둔 것도 있어. 그걸 왜 내가 알아야 하는 건데? 당연하죠. 나중에 힘들어지면 저희가 돌봐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모아두셨는지 알아야 저희도 계획을 세우죠. 돌봐준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계산하겠다고? 내가 너한테 돈 때문에 이용당할 나이는 아직 안 됐다. 내 통장, 내 부동산은 다 내 명의야. 내가 상관할 거 없어. 왜 이러세요,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투명하게. 그래. 그럼 나도 투명하게 말해주지. 한 푼도 못 줘. 내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집 보증금 다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노후에 쓸 돈 아끼면서 살 거니까. 엄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는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나가봐. 내 예비 며느리한테 가서 이 말 그대로 전해. 저는 올해 65, 김순자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아니, 이제는 평범한 어머니라고 하기도 민망해졌네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제 뱃속에서 나온 피부치가 결혼을 앞두고 제 재산부터 조회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도 이런 날이 올까봐 두려웠던 적은 없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봅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이 아들을 키웠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남편이 떠나고 26살의 저와 3살 배기 아들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날, 아들의 작은 손이 제 눈물을 닦아주던 게 기억나네요. 엄마 울지 마. 그때부터였을까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 막차를 타고 시장에 가서 야채를 떼어왔어요. 낮에는 식당 일을 했고 밤에는 학원 청소를 했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학원 다닐 때 우리 아들도 학원을 보냈죠. 영어, 수학.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줬어요. 제가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도 아들 간식비만큼은 넉넉히 쥐어줬습니다. 엄마, 나 오늘 100점 받았어. 학교에서 돌아와 시험지를 들고 뛰어오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은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몰래 짜장면 하나를 포장해 왔죠. 주방 한 구석에서 몰래 끓여온 거였는데 그 짜장면을 먹으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밟혀요. 중학교 때는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었죠. 축구하며 유니폼이며 그때 제 월급의 반이 넘는 돈을 썼지만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아들을 보면 그저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무릎을 다치고 돌아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그날 밤 급하게 이웃집에서 돈을 빌렸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그때 흉터가 아들 무릎에 남아있을 텐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까요?
담임 선생님께서 영재교육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때 등록금이 부담스러워서 며칠을 고민했었죠. 결국 전 밤일을 하나 더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3년 동안 이어졌네요. 엄마, 안 피곤해요? 나 이제 그만둘까?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전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상 받아오는 걸 보면 그런 피곤함 따위는 눈 녹듯이 사라졌으니까요. 명절 때면 시댁에 가야 했지만 차비도 부담스러웠고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명절마다 큰 빚을 졌어요. 1년 내내 그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은 참 예뻤어요.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만큼 고운 아이였죠. 어디 가서든 엄마 닮아서 그렇게 예쁘대요. 라고 말하면 전 가슴이 뿌듯했어요. 사실 전 예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하죠. 낳은 정보다 만든 정이 더 크다고. 하지만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을 낳은 것도 만든 것도 모두 제 온 마음을 다해서였으니까요. 그 시절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아마도 그건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은 결코 힘들지 않았으니까요.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들은 키가 훌쩍 자라 있었어요. 교복을 맞추러 가던 날, 어찌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엄마, 나 중학생이다. 교복을 입은 아들이 거울 앞에서 뽐내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꼭 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교복값이 부담스러워서 2월 월급까지 당겼어야 했지만 그래도 2벌을 맞춰줬어요. 한창 클 나이라 금방 작아질까봐. 축구부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솔직히 많이 망설였어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힘든 길인데 하고 걱정도 했죠.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나 진짜 축구선수 될래요. 프로 선수 되면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웃으며 그래. 우리 아들 꿈을 위해서라면 엄마가 뭐든 해줄게. 라고 말했죠. 새벽 훈련이 있는 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어요. 다른 엄마들은 김밥을 싸주던데 전 우리 아들 체력이 좋아야 한다며 고기도 넣고 계란말이도 넣었죠. 그러다 식당 일에 늦어서 종종 혼나기도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강원도 춘천까지 가야 했는데 차비며 숙박비며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때 식당 사장님이 아시고는 한 달 월급을 먼저 주셨어요. 지금도 그 은혜 잊지 못해요. 춘천에서 우리 아들이 결승골을 넣었어요. 준결승전이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아들이 저를 향해 뛰어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축구 선수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 초 발목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했거든요. 아들은 한 달 내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고요. 엄마, 내가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그때 아들을 붙잡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 내가 뭘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이제 새로운 꿈을 찾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수학 공부였어요. 축구를 그만두고 나서 아들이 수학의 매력에 빠져들더라고요. 매달 학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수학 문제 풀면서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며 저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수학 영재로 바뀌어 갔죠. 중학교 시절은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사춘기라고 친구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때론 저한테 반항도 했죠.
하지만 그 시절이 지나고 보니 그때가 참 예뻤네요. 아들의 모든 모습이 예뻤어요.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중학교 때보다 더 커진 아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제 어깨까지 오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이제 돈 벌어올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직도 그때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죠. 너는 공부만 해. 알바는 생각도 하지 마.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학은 기본이고 다른 과목들도 잘 따라갔죠. 선생님들도 우리 아들을 예뻐하셨어요. 특히 수학은 전국 수학경 시대회에서 금상을 받더라고요. 상금도 받았는데 아들이 그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엄마, 이거 엄마 생활비에 보태요. 그 돈을 몰래 모아뒀다가 아들 생일 때 새 노트북을 사줬어요. 좋은 대학 가려면 컴퓨터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시 원서를 쓸 때가 되자 아들이 서울의 명문대학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서울에서 자취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그래도 아들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죠.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말하고 밤마다 울었어요.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보험도 해약하고 그렇게 준비했죠. 고3 수능 날 아들을 시험장 앞에서 안아줬어요. 엄마가 여기까지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합격 발표 날 아들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엄마, 붙었어요. 제가 붙었어요. 그날 밤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줬는데 그게 우리 모자의 가장 호화로운 합격 축하 파티였네요. 떡볶이 먹으면서도 아들은 계속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돈이 없어서 호텔에서 호화로운 파티는 못 해줬지만 그때 그 분식집의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모자의 황금기였나 봐요. 서로를 위해주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죠. 서울로 떠나는 날 아들의 짐을 싸면서 마음이 먹먹했어요. 고시원이라도 구해줄 걸 그랬나. 자책도 했죠. 하지만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었으니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기숙사도 좋아요. 방학 때마다 내려올게요. 기숙사에 입사하는 날 아들 침대를 정리해주면서 울컥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서울로 올라갔어요. 식당 일이 끝나면 밤버스를 타고 가서 아들을 만났죠. 도시락 가득 반찬을 싸가지고 그때마다 아들은 투정 부렸어요. 엄마, 이렇게 많이 싸우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 못 먹잖아요. 그래도 전 계속 가져다 줬어요. 밥값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아들을 보러 갈 구실이 됐으니까요. 대학교 2학년 때였을까요? 아들이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미국이라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도 말리지 않았어요. 가고 싶으면 가봐.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부터 적금을 깨고 친구들한테 돈도 빌리고 심지어 사채까지 알아봤어요. 다행히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큰 빚은 지지 않았지만 1년 동안 아들이 없는 집은 너무 허전했어요. 매일 밤 아들 방에 들어가서 울었네요. 하지만 화상 통화할 때는 항상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대학교 4학년
취업 준비할 때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스터디하고 토익 학원 다니고 그때 처음으로 아들한테 등록금 말고 다른 돈도 보내줬네요. 학원비랑 면접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마침내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 게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돈에 대한 아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대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아들은 정말 바빠졌어요. 주말에도 일한다고 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내려오던 것도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직장이니까 적응하느라 바쁘겠지. 하고요. 그래도 전화는 자주 했으니까요. 일주일에 2~3번은 통화했었죠. 엄마, 이번 달부터 제가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고맙긴 했지만 전 그 돈을 모두 따로 모아뒀어요. 언젠가 아들한테 필요할 때 한꺼번에 주고 싶어서 적금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꼬박꼬박 넣어뒀죠. 입사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적금을 들어야겠다며 그동안 보내준 돈을 다시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빨리빨리 자산을 불려야 해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해야 하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들의 입에서 자주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월급으로 뭘 샀는지, 투자는 얼마나 했는지, 회사 동기들은 얼마를 버는지, 심지어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만난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도 좀 투자해보세요. 통장에 그냥 두면 가치가 떨어진대요. 제가 좋은 주식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보내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여갔어요. 150만 원으로, 다시 100만 원으로.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빠뜨리기도 했죠. 물어보면 아, 깜빡했네요. 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자취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려와서 반찬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명절 때도 오자마자 가버리고 피곤하다고 회사 일이 바쁘다고 입사 3년 차가 되면서 서울에 전세로 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아둔 돈을 보태주려고 했는데 됐어요. 엄마, 회사에서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랑 반반 부담했고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신예라는 이름을. 같은 회사 여자친구라고 했죠. 벌써 동거까지 시작했다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흔하다면서. 전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를 한다는 게. 하지만 아들한테 뭐라고 하진 못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둘이 모아둔 돈도 있고 부모님들 도움도 받을 거라고. 마치 남이 얘기하듯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부모님들은 다들 자식 결혼할 때 어느 정도는 도와주신대요. 점점 더 돈 얘기가 잦아졌어요. 부동산이 어쩌고, 주식이 어쩌고, 전화할 때마다 투자 얘기, 재테크 얘기. 한숨 쉬는 소리도 늘어갔고요. 엄마, 진짜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저도 빨리 돈을 불려야 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말이 오늘의 그 질문으로 이어졌네요.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돈. 그저 그 한 글자가 우리 모자의 정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신예를 처음 만난 건 작년 추석이었어요. 아들이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전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 청소하고 밑반찬도 잔뜩 준비했죠. 엄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예비 며느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똑똑해 보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일주일은 더 일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도 똑부러지고 인사성도 밝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죠. 마치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격식 있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예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돈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돌리더라고요. 어머님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은퇴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첫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직은 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어머님,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혹시 보험이나 주식 투자는 하고 계신가요? 옆에 있던 아들이 말을 받았어요. 엄마, 맞아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통장이랑 보험 서류 있으시죠? 그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마치 재무설계사를 만난 것처럼.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요즘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심지어 제가 일하는 식당 월급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힘들게 일하실 필요 없으세요. 가지고 계신 자산으로 투자를 잘하시면 전 순간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자산이라니.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투자 대상이었던 걸까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돈 얘기였어요.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신혼집은 어떻게 구할 건지. 어머님 댁이 꽤 크시네요. 이 집이면 집값이 꽤 나가겠는데요? 그 말을 하는 신예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마치 제 집을 감정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신혜가 재무설계를 전공했어요. 엄마, 노후도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된 걸까? 그저 그런 생각만 하면서요. 이후로도 신혜는 가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화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재산 얘기를 꺼냈죠. 어머님,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머님, 자산 포트폴리오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그런 말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그런 단어들이 익숙해져 버렸네요.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 멀어져만 갔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들도 신혜도 노골적으로 제 재산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질문이 나왔네요. 신혜와의 첫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났더라고요. 엄마, 저 신혜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는 설렘보다는 차분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업무 보고하듯. 축하한다. 그런데 벌써? 네. 서로 조건이 잘 맞아서요. 신혜도 저처럼 실속 있게 살고 싶어 하고, 재테크에 대한 생각도 비슷해서. 조건이라. 그 말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하던 아들인데, 며칠 뒤 아들과 신혜가 함께 찾아왔어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지 상의하자고. 어머님, 저희가 결혼 예산을 짜봤어요. 신혜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엑셀 파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웨딩홀 비용, 신혼여행 비용, 예단 비용.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죠. 우리가 모아둔 돈이 이 정도 있고,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실 금액이 말을 하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얼마를 내겠다고 말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난 아직.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계획이 있어요.
어머님 댁 근처에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엄마, 그냥 들어보기만 해요. 시내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금리도 괜찮대요. 아들마저 그런 말을 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라니. 난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에이,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대요. 시내 친구들 결혼할 때도 부모님들이 다. 또 다른 집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의 집 자식들은 어떻게 결혼했고, 부모님들은 얼마를 주셨고, 그날 이후로 아들과 시내는 더 자주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죠. 어머님, 보험 해약하시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마, 식당 그만두시고 퇴직금으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식 결혼 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걸까? 말이죠. 평생을 자식한테 한 번도 큰 소리 내본 적 없는 제가 요즘은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심장이 떨려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날카로운 재촉과 숨겨진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네 집값이 올랐다며 혼자 사는데 이런 큰 집이 필요하냐고. 제가 모아둔 리모델링 비용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요. 화장실 타일이 깨져서 물이 새는데도 참고 모은 돈인데 아들은 그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었죠. 더 마음 아픈 건 나중에 이 집에 와서 살 것도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자고 하다니요. 마치 제 인생도 함께 정리하자는 말처럼 들렸어요. 어느 날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들고 왔어요. 집값 시세를 알아보고 대출 한도를 확인하자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거칠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산 내역을 숨기는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본인은 시내와 그 부모님에게 모든 걸 공개했다면서 그날의 언성 높은 다툼 이후 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대신 시내가 문자를 보내왔죠. 결혼을 앞둔 아들은 걱정하지 않고 노후만 걱정한다고. 다른 어머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밤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울었어요. 정말 제가 나쁜 엄마인 걸까? 26에 홀로 되어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아온 제가 이제는 욕심쟁이 어머니가 되어버린 걸까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식당 일도 힘들어졌죠. 손님 음식에 2번이나 소금을 넣은 적도 있었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어요. 사장님께 꾸중도 들었죠. 밤마다 일기를 썼어요. 아들에 대한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하지만 일기장은 눈물로 번져버렸고 제 마음속 응어리는 더 깊어져만 갔어요. 이제는 아들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어떤 요구를 할지, 어떤 말로 제 마음을 후벼 팔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마트에서 아들이 좋아하던 과자를 보면 발걸음이 멈춰져요. 어렸을 때는 이거 하나 사주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수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은 찢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그동안 제 휴대폰은 시내의 문자로만 가득 찼죠. 결혼식장 예약금을 곧 내야 한다는 것, 신혼집 계약금 때문에 고민이라는 것, 모두 돈 얘기뿐이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전과 다르게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달래러 온 것처럼.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엄마,
우리 이제 서로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예고했어요. 아들은 노트북을 펼쳐 자기가 정리한 문서를 보여줬어요. 우리 동네 집값 시세, 은행 대출 금리, 보험, 해약 시 수령 금액까지 너무나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가슴이 멍들었어요. 이게 제가 키운 아들일까? 26세 홀로 되어 평생 이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앞에 차가운 숫자들만 늘어놓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이 트고 갈라져도 괜찮았어요. 밤 늦게까지 청소하다 허리가 휘어도 참았죠. 모든 게 이 아이 잘 되라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그 시간들을 차가운 숫자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서운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다 엄마 노후를 위해서예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제 노후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제 노후 자금을 가져가려 하다니.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제 모두 낯설게만 들렸어요. 문득 옛날이 생각났어요. 아들이 10살 때쯤이었나.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미역국을 끓여준 적이 있었죠. 싱거워서 먹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 같았어요. 그런 따뜻한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녁을 먹자며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집밥을 먹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낯설어졌네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 집 담보대출만으로도 신혼집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담보대출이라니. 제가 평생 살아갈 이 집을 담보로. 밥을 먹는 내내 아들은 재테크 얘기를 했어요. 대출이자가 어떻고 부동산 시세가 어떻고 그 말들이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이 어렸을 때 웃음소리만 계속 맴돌았죠. 아들이 돌아가고 난 후 전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식탁에 놓인 배달음식 그릇을 치우지도 못한 채 문득 생각났어요. 제가 아들 교복 살 돈을 모으려고 식당 일을 시작했던 때. 그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눈빛에서 돈만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반짝임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식당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20년을 넘게 해온 일인데 매일 실수투성이었죠. 된장찌개에 소금을 2번 넣고 비빔밥 주문을 김치찌개로 잘못 알아듣고 국에 간도 하지 않고 내어놓기도 했어요. 순자 씨, 요즘 정신이 어디 있는 거요? 이러다 장사 못하게 생겼네. 사장님의 꾸중에 그저 죄송하단 말씀만 되풀이했어요.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들 결혼 준비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그건 더 창피한 일이니까요.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식당에 자주 들렀었는지. 숙제하다 심심하다고 와서 주방 한 구석에서 라면을 먹던 모습. 학원 끝나고 들러서 반찬을 싸달라고 조르던 모습. 그때는 그저 귀찮기만 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그립기만 하네요. 순자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만두고 쉬지 그러니? 동료, 이모님의 걱정 어린 말씀. 하지만 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노후를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아들한테 기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 주방 구석에 앉아 단골 손님이 주고 간 약밥을 먹었어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죠. 어렸을 때는 이 약밥을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지금은 약밥은커녕 제 얼굴 보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저녁 장사 준비를 하다가 당근을 썰다 손을 베었어요. 다친 건 손가락이었는데 왜 자꾸 가슴이 아픈지. 붕대를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들 다칠 때마다 이렇게 가슴 아팠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이 다치는데도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주방 이모님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피해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 물소리에 묻혀 한참을 울었네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 아들이, 이제는 돈으로만 저를 판단한다는 게. 어머니, 손은 왜 그러세요? 퇴근 무렵에 들른 아들이 제 붕대 감은 손을 보더니 물었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죠. 아직도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건 다치시면 일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 수입이 줄어들면 또 돈 얘기였어요. 제 손가락의 상처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도 하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죠. 오랜만에 입어보는 한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아들 상견례니까 단정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푸른 빛이 도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왠지 마음이 울적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서 화장을 고치고 또 고쳤네요. 동네 중식당 2층이었어요. 시내 아버님이 예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낡은 간판에 녹슨 계단. 올라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저렴한 음식 냄새. 하지만 그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평생 일한 곳도 식당이니까 더 편하기도 했죠. 시내의 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 솔직히 적잖이 당황스러웠어요. 명품 가방에 백화점 정장 차림의 시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아버님은 퇴직금으로 시작한 조그만 문구점을 하시고 어머님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 했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토록 세련되고 똑똑해 보이던 시내가 시장 골목 반찬 가게 딸이라니. 대기업 재무팀에 다닌다더니 부모님은 월세 내며 가게 하시고 처음 시내를 만났을 때 느낀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게다가 시내 부모님의 태도는 더 실망스러웠죠. 제대로 된 상견례 장소도 준비 못 하시면서 오히려 제 재산부터 물으시더라고요. 저희야 이렇게 살지만 시내는 좋은데 취직했잖아요. 정우 어머님은 재산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 인사도 채 나누기 전에 재산 얘기를 꺼내시는 시내 어머님. 당황스러웠어요. 찻잔을 든 손이 떨려서 홍차가 조금 흘렸네요. 수저도 들기 전부터 돈 얘기가 시작됐어요. 시내 아버님이 탁자를 톡톡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빚을 독촉하시는 것처럼요. 정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시내 결혼 지원해줄 형편이 안 됩니다. 다 어머님께 기대야 할 것 같은데.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시내가 한마디 거들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처럼 자연스럽게.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다 어머님 거 될 텐데 미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식사 내내 귀가 멍멍했어요. 시내 부모님의 살림 이야기. 가게가 어려워서 은행 빚도 있다고. 그러면서도 아들과 제 재산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문구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말씀, 시장이 너무 한산하다는 말씀. 그 모든 이야기의 끝은 결국 제 재산으로 이어졌어요. 이제 보니 시내의 명품백도 고급스러운 말투도 다 가식이었던 걸까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려 했던 걸까요? 첫 만남에서 느낀 세련됨이 이렇게 허상이었다니. 제가 식당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존심은 있었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도 있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궁색한 시내 부모님 앞에서 제 재산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왠지 모를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탕수육은 식어가고 짜장면은 굳어갔어요.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목이 너무 메어서. 아들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저를 달래듯 말했어요.
그 말마저도 왠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 우리가 나중에 다 효도할게요.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타려는데 신의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정우 어머님, 저희 시내가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재산 걱정 마시고 맡겨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을 첫 만남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다니. 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신의 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려 하는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아들의 문자가 쏟아졌어요. 신예네가 형편이 어려우니 우리가 더 도와줘야 한다고. 결혼식이랑 신혼집은 우리가 다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그 문자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이제는 정말 결정해 주세요. 신혜가 더는 기다리기 힘들대요. 사장님 눈치를 보며 주방 밖으로 나갔죠. 뒷골목에서 아들과 마주 섰는데 더는 제 아들 같지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아들을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모두 허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마다 생각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자식 결혼인데 좀 보태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내어주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문득문득 옛날 생각이 나요. 아들 학원비 벌려고 야간 알바까지 뛰던 때, 그때는 제가 번 돈을 아들한테 쓰는 게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아까운 걸까요? 아마도 이제는 제 돈이 아들의 행복이 아닌 남의 집 재산을 늘리는 데 쓰이는 것 같아서겠죠. 평생 식당일 하면서 모은 제 재산이 첫 상견례에서 이렇게 흥정거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 통장이, 제 집이, 제 보험금이 전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니. 그것도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게. 상견례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들과 신혜는 더 노골적으로 제 재산을 들먹이기 시작했고, 신혜 부모님은 매주 전화를 하시며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으셨죠. 특히 신혜 어머님은 아들더러워서 제 통장을 살펴보라고 재촉하셨대요. 그런 말을 전해 듣고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신혼집 시세 자료, 예식장 견적서, 신혼여행 상품 안내서, 그리고 쪽지 한 장. 엄마, 이것들 좀 확인해 주세요. 계약금은 이번 주까지 넣어야 해요. 예식장은 호텔급을 예약했다고 하고, 신혼여행은 한 달 일정으로 유럽 패키지를 알아봤다고 하고, 허락도 없이 먼저 다 결정해놓고 저보고 돈만 내라는 거였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신의 부모님한테 안 창피하다고. 아들의 그 말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창피하다니.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온 제가 이제는 창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남편 보험금으로 받아둔 2억, 식당 일로 모은 3억. 이게 제 노후 전부인데 아들은 이걸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하네요. 신혜는 이제 거의 매일 전화를 해요. 신혼집 구경을 가자고,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자고.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결국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기에 전 자꾸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어제는 식당에서 일하는데 아들이 찾아왔어요. 전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신혜가 직접 찾아왔어요. 토요일 오후 제가 식당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까만 자동차에서 내리는 신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늘 그렇듯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이제는 그게 대출받아 산 것인지 월급을 몽땅 쏟아부어 산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신혜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꼭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하러 온 것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서류들을 펼쳐놓더군요. 한숨도 자지 못한 듯한 아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어요. 제 아들이 회사 휴게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죠. 신의 말로는 요즘 야근이 많아졌다고, 스트레스로 살이 빠지고 있다고,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신혜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신혜 부모님이 빚을 내서 예식장 계약금을 먼저 걸었다는 것, 신혜가 자기 카드 대출을 늘렸다는 것, 아들이 회사에서 선배들한테 빚을 졌다는 것까지. 어머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머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허락도 없이 멋대로 계약하고 빚을 진 다음에 이제 와서 저보고 해결하라니. 다음 날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제 통장을 달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맡겨달라고. 시장 골목에서 반찬 파시는 신의 어머님도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딸이 매일 울고 있다고. 이러다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마치 제가 모든 걸 망치고 있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밤마다 식당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순자 씨, 자식들은 다 부모 재산만 바라보면서 커. 그러니까 당신은 꼭 은퇴자금 따로 모아둬. 그때는 그저 웃으며 넘겼던 말씀인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어제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신의 어머님을 마주쳤어요. 반찬 가게 앞에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얼른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차가운 눈빛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제는 동네 시장도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없네요. 식당 일도 전처럼 할 수가 없고 아들과 신혜 그리고 신혜 부모님, 그들의 눈빛이 저를 자꾸만 죄인으로 만들어가요.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지만 사람 없는 주방 한켠에서 잠깐씩 쉬면서 버텼죠. 일을 하다 말고 쉴 수는 없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사장님이 119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위염에 심한 빈혈. 과로 때문이라고 했죠. 아들한테 연락이 갔는지 1시간쯤 지나서 병실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 상태를 물어보는 대신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쓰러진 엄마 걱정은 뒷전이고 병원비 걱정부터 하는 아들. 이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 아들의 모습이었나요? 의사 선생님이 병실을 나가시자마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신예도 곧 와서는 한쪽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신예 어머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장모님, 어머님이 아프셔서 결혼 자금 논의가 더 늦어질 것 같아요. 하루 입원하고 퇴원했어요. 더 입원하고 싶었지만 입원비가 걱정되어서요. 아들이 걱정하던 그 병원비가 아까워서 집에 돌아오니 신혜가 보낸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결혼식장은 이번 주까지 계약금을 넣어야 해서요. 약을 먹으려다 말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결혼 자금 걱정부터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 전 재산을 맡겨도 될까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였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님들 뜨거운 국물 튀어도 참았고 기름에 데어도 참았는데 이렇게 아들한테 마음이 데이니까 참을 수가 없네요. 퇴원하고 며칠 뒤 신의 어머님이 병문안이라며 오셨어요. 하지만 병문안이 아닌 재촉이었죠. 정우 어머님, 이제 좀 결정하셔야죠. 우리 애들 결혼 이대로 늦출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다시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쓰러진 것도 아픈 것도 그들에겐 결혼을 미루는 핑계로 보이는 걸까요? 퇴원하고 나서도 식당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게다가 이제는 제 통장을 더 꽉 잡아야 할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쉬엄쉬엄 하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신혜가 찾아왔어요. 손님들 음식 나르느라 정신없는 제 앞에 불쑥 나타나서는 결혼식장 계약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결혼식장 계약금 때문에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동료들도 손님들도 모두 우리 대화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설거지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데어도 아프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더 뜨겁게 타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쌓아둔 그릇을 하나씩 닦으면서 마치 제 마음도 닦아내듯 눈물을 훔쳤어요. 다음 날은 아들이 회사 점심시간에 들렀어요.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들의 첫마디는 여전히 돈 얘기였죠. 엄마, 이제 결정 좀 해주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병원에 입원했다 온 엄마 걱정은 뒷전이고 결혼자금 걱정부터 하는 아들. 이제는 더 이상 제 아들 같지가 않았어요. 주방 이모님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따라왔어요. 다들 아시는 거죠.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쉬는 시간에 몰래 화장실에 가서 우는 걸 보셨을 테고, 일하다가 한숨 쉬는 것도 보셨을 테고, 밤늦게 퇴근하면서 신예네 반찬 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불이 꺼진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왠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간판이 낡았고 천장에선 물이 새는 듯 했어요. 이런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딸의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겠다고 하시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엄마, 계약금만이라도 먼저 주실 수 있나요? 문자를 확인하니 또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문자로도 돈 얘기만 하는 아들이 낯설기만 했어요. 집에 돌아와 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마음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는데 이 고통은 언제쯤 끝나려나.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끝없는 고민뿐이었어요. 약병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신예와 함께 찾아왔어요.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둔 날이었죠. 저녁 무렵 제가 식당 일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었어요. 퇴근하고 씻을 새도 없이 거실에 앉았어요. 아들은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웨딩홀 계약서, 신혼집 계약서, 예단 목록, 그리고 제 집 등기부등본까지. 처음 보는 서류도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꼭 결정해 주세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제게 명령조로 말한 적 없던 아들이 이제는 마치 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1시간이 넘도록 둘은 제게 설명했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건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러면서도 정작 제 노후는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한마디도 없었죠. 빈 거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으니 문득 20살 때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었는데 아들은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마치 제 대답을 재촉하듯이. 신예는 휴대폰으로 예식장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요. 내일까지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날짜를 못 잡는다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이 제 앞에서 남이 되어 있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식당에서 뜨거운 기름에 데워도 참았고 무거운 그릇에 어깨가 늘어나도 참았는데 이렇게 아들한테 마음이 데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아들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마음앓이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한밤중이 되어서야 아들과 시내는 돌아갔어요.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면서 아들이 말했죠. 엄마,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이제는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하나 봅니다. 제 전 재산을 내어주고 아들의 결혼을 돕든지 아니면 제 노후를 지키고 아들을 잃든지. 오늘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들아, 꼭 신혜랑 결혼해야 하니?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혜 아니면 안 돼요. 제가 평생 만날 사람은 신혜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평생 만날 사람.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새벽장을 보고 야채를 다듬고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칼로 물을 써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서 점심시간 평소처럼 손님들 밥을 푸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여기 와서 숙제하던 모습이. 그때는 밥 한 공기 더 달라고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돈 때문에 저를 외면하네요. 주방에서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병원비부터 걱정하던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며느리. 이런 사람들에게 제 노후를 맡겨도 될까요? 신혜라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 아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어제 밤새 계산해봤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보험을 해약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자금을 마련하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아들은 신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제가 키운 아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저를 버리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창밖에는 또 달이 떴네요. 26의 남편을 잃고 40의 어머니를 잃고 이제 65의 아들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이 밤.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 앞에는 아들이 놓고 간 서류들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결혼식장 계약서, 신혼집 계약서, 그리고 제 보험 해약 신청서까지.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는데 문득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3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홀로 남았을 때부터 식당 일을 시작하던 날, 아들 학원비 벌려고 야간 알바까지 뛰던 날들. 모든 게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옛 앨범을 꺼내보았어요.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때 축구부 활동하던 사진,
수학경 시대회에서 상 받던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항상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돈이, 결혼이 제 아들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보험도 해약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 원하는 결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 의견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제 노후는 제가 지키겠다고. 결혼은 축하하지만 과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모두 내어주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저를 돌봐줄지, 하지만 끝까지 거절한다면 아들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시내의 말투를 따라하고 시내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아들을 보면 그 애는 이미 제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음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육수는 적당한 온도에 맞춰야 하고 밥도 알맞게 익어야 하죠. 하지만 지금 제 선택에는 그런 적당한 타이밍이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노후를 위해, 제 한 몸 건사를 위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맞을까요? 평생 혼자서 아들을 키워온 여자로서 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한번 알고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